중세 유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날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거나 때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기원 후 5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자리한 이 보통의 시간은 낭만과 공포 그리고 환상이 잘 융화된 채로 유지된 아주 특별한 시대, 중세가 됩니다. 이 중 이 특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가히 걸작이라고 칭할 수 있는 멜 깁슨의 브레이브하트에서는 영주의 초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수준 낮은 권리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이 초야권에 관해서 이야기해볼 겁니다. 초야권은 프랑스어로 droit du saigné, droit de cuissage. 혹은 라틴어로 유스 프레마이 녹티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 이 유스와 드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화는 프랑스어로 권리를 말하고 유스는 라틴어로 법률 따위를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야권은 일종의 보장받는 권리라는 건데요. 이 초야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진짜 있었느냐, 이것보다 이 권리를 보장해 주었던 미개한 사회가 정말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야권이라는 포갑적인 권리에서 폭력과 권리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세 유럽에서 이 권리라는 걸 누릴 수 있는 집단은 당연히 지배계층, 즉 엘리트 집단입니다. 중세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면 세속사회에서는 봉건 영주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고위 성직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무려 피지배민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의 첫날 밤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첫날 밤을 빼앗기게 되는 피지배계층에는 농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 초야권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농노들만 해당된 것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건 영주의 보호를 받는 피지배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권리였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의 처녀성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풍속이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배경으로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참교육하러 왔었던 이유는 길가메시가 초야권을 비롯한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리비아의 어느 한 부족이 홍기가 찬 여성 부족원의 처녀성을 부족장이 가져가는 관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또한 고대 로마에서도 신부는 파가를 위하여 남근 신상에 올라타야 했고, 바빌로니아의 여성들은 결혼 전 나그네에게 몸을 맡겨야 한다는 그런 관습들이 전해져 오고 있었죠.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중세 시대에도 이 오래된 풍속들이 살아남아서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학자들 또한 이 초야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는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 초야권이 당연히 실제 했었던 권리도 아니며 실제로 행해진 풍속도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초야권의 기록은 중세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13세기경부터 등장합니다. 그것도 무려 소설가 시에서 이 현대인들이 관심을 받는 초야권이 등장하죠.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소설가 시는 창작물이니 이 기록을 바탕으로 초야권이 실제했다고 신뢰하기에는 근거가 좀 많이 허술합니다. 그냥 단지 창작물에서 등장했다고 해서 이 권리가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세를 보통 기독교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 중세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중세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다르게 그 당시 교육, 행정, 법률, 학문,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장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 사회에도 분명 한계는 있었는데요. 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었고 윤리관 또한 기독교 교리 아래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중세를 정확히 관통하는 이 기독교의 10계명은 중세인들이 갈망하던 그 당시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10계명에는 가늠하지 말지어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7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야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교회의 10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순점이 생겨난다는 거죠. 누구보다 10계명을 철저히 수호해야 했던 교회의 입장에서 대놓고 가늠하고 싶다고 하는 이 영주들의 이 보잘것없는 권리를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중세교회는 성에 관한 행위와 관습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통제해 왔는데요. 일반 신도와 성직자들의 도덕관념을 계도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던 고해 신부 대전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한 중세교회는 부부관계에서조차도 부부결합은 종족 번식을 위한 행위일 뿐이고 너무 과도한 결합은 오히려 교리에 어긋난다며 통제하려고 했던 게 교회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렇다면 관습법으로 보장해 주었던 권리 아니었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성문화된 관습법전인 살리카법과 작센 슈피겔에서 또한 이 파렴치한 권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야권의 실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이런 사회적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봉건영주와 시장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이 관할권에 있는 모든 신부들과 첫날 밤을 함께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아무튼 지역마다 규모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번성한 도시에는 인구가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시골 영지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작은 영지에는 5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이 경우에는 또 위생이 문제가 됩니다. 균일하지 못한 위생 덕분에 영주가 모든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고, 혹시라도 봉건 영주가 위험한 전염병의 숙주였다면 그 영지는 순식간에 황폐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봉건영주의 아내들이 이 권리를 이해했을까요? 정략결혼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엘리트 사회에서 사생아를 만드는 걸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생아는 상속권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노르망디 공작위를 물려받은 사생아 윌리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외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결혼은 재산 증식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게 포함된 관계인데 왜 쓸데없이 사생아를 만들어서 상속권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초야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당시 중세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이 초야권의 신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16세기 스위스 판례집에서는 흥미로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부는 첫날 밤을 시장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빌려준 냄비에 음식을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5솔리두스 4데나리우스를 지불해야 한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를 간접적인 근거로 초야권의 실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있는데요. 우리는 텍스트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집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은 5솔리두스 4데나리우스라는 결혼세금 혹은 보호세금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영주 혹은 시장에게 첫날 밤을 지불하라고 하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만약의 상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흑사병이 창궐한 후 많은 중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원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장원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농민들 또한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결혼과 같은 이유로 신분 상승 혹은 이주로 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노동력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영주들은 다양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결혼세가 되는 것이고, 이주민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양의 대가를 또 받아야 하니까 보호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기의 영주, 시장, 주교 등등의 지배계층은 다양한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판례집에 나와 있는 저 텍스트는 세금 징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텍스트일 뿐 실제로 저러한 관행이 실행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런 변태적 행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5세기 후반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농노들이 일으킨 밀란은 봉건 영주가 진짜 초야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 중세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은 봉건 영주들 또한 크고 작은 밀란의 타겟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게 그 당시의 현실이고, 만약 초야권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가 실제했었다면 봉건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 초야권이라는 도시 전설과 같은 괴담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어 여러 기록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526년 스코틀랜드 역사를 집필한 헥토르 보이티우스는 스코틀랜드 국왕 말콤 3세의 개혁을 설명합니다. 그 개혁의 일환으로 초야권을 폐지했다고 하죠. 이 초야권은 기원전 1세기 스코틀랜드를 지배했었던 이교도 군주 에베누스 3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에베누스 3세는 보이티우스 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사료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누스 3세와 그의 초야권은 보에티우스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보에티우스는 왜 이런 가상의 왕과 미개한 관습까지 만들어내면서 말콤 3세의 업적을 칭송했을까요? 16세기 초반의 스코틀랜드 왕국은 잉글랜드 왕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받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섭정 올버니 공작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죠.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영광의 역사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보에티우스는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 퍼뜨린 겁니다. 그렇게 보에티우스의 책은 근대의 작가들에게 수없이 인용되며 초야권 신화를 알리는데 일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이제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져 결국 전쟁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야권 신화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성직자를 비난하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중세 초기 교회는 당연히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해왔으니 세속인들의 교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속인들의 교론에 관여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신방을 축성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이 주최되며 성직자의 주도로 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 후 3일 동안 금욕을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토비아와 그의 신부가 신혼 초 3일간 순결을 지킨 것으로 악마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3일이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규율에서 예외가 되고 싶었던 신혼부부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며 이 규율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관습을 지켜본 위그노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의 금전적인 이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에 이 관습을 초야권으로 왜곡하며 로마 가톨릭을 비난할 때 쓰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 초야권 신화는 20세기 후반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서구에서는 18세기 후반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이나 18세기 당시에나 봉건영주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첫날 밤을 앗아간다는 건 당연히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식되었으니 대중들은 이 권리를 누렸던 사람들과 그 시대를 향한 분노 가득 찬 혐오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가로의 결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 작가 피에르 보마르시의 희곡 피가로 3부작 중 2부를 말하는 건데요. 보마르시의 피가로 3부작은 루이 16세의 집권 아래 유지되고 있었던 앙시엔 레짐과 봉건제를 비판한 희곡입니다. 그러니 이 극에서 등장한 초야권은 구시대가 불합리하며 미개하고 야만적인 시대라고 폄하하기 위해서 활용된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서 프랑스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뜨거웠던 대중들의 열기는 프랑스 혁명의 불길로 번지게 됩니다. 18세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려고 했었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구시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온갖 추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전시했는데 그 작품 중 하나로 초야권이 선택된 것이죠.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볼테르 또한 국민들의 습속과 정신론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초야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활약한 법률사학자 칼 슈미트는 1881년 학계의 학술 연구를 포함한 수백 개에 달하는 문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유스 프리마이 녹티스, 즉 이 초야권이라는 권리는 철저히 학습된 미신일 뿐 이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문서적 증거가 부족하며 남겨진 텍스트는 해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에릭 홉스범의 책 만들어진 전통의 서문에는 위조된 전통의 특징을 하나씩 열거하는데요. 이 중 첫 번째 특징이 이 초야권의 실체를 잘 드러내줍니다. 첫째, 특정한 집단들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들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을 만들어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야권은 그저 중상모략일 뿐이며 세금 징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만들어진 전통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쉽습니다. 애초에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날조되었기 때문이죠. 많은 역사가들이 이 날조된 신화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대중들은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는 것보다 당장의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대중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속용주를 비난하기 위해서 초야권을 활용한 것처럼 위구노들이 로마 가톨릭을 비난하기 위해서 초야권을 만들어낸 것처럼 서양의 문화와 역사를 폄하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몇몇의 사람들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 어쩌면 이 초야권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저명한 중세사가 알랭브로의 말을 빌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초야권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중세의 여성들이 성적인 폭력을 받지 않았다거나 중세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야권 신화는 하나의 사실로 작용하면서 성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했을지도 모른다.